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목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풀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짚을 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도를 보니까 KBS인가요? 특별 편성했다는 이야기도 맞습니까? 그게? 그렇죠. 실제로 그 편성표 상으로 그 당일에 뉴스 특보를 편성을 하고요. 또 그 뒤에 사사건건 특집을 같이 편성을 해놨어요. 원래 방송보다 한 30분 정도 연장한 걸로 특집 편성을 해놨었는데 이게 정작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그 대표 무죄 선고가 나온 뒤에 편성이 바뀐 거죠. 특보 편성이 취소되고 그리고 특집 편성도 취소되고 그 사이에 중간에 이제 비어있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비밀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잖아요. 사실 편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시청자들이랑 약속이기도 한데 그렇게 갑자기 바뀌면서 이걸 이재명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바꾼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석 말고는 뭐 다른 해석이 뭐가 가능해요? 그렇죠. 이제 보통 근데 제가 뭐 KBS 지금 노지민 기자가 얘기한 얘기들이 다 팩트라는 걸 전제로 하면 보통 이렇게는 하죠. 그러니까 방송사가 특보를 열어놓고 그 시시각각 발생하는 뉴스를 소화하다가 네. 그 뉴스가 굉장히 충격적이거나 파장이 클 경우는 특보를 연장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닌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융통적으로 하거든요. 네. 융통성 있게 그걸 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도 뭐 중형이 선고됐다거나 혹은 뭐 그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다면 그건 큰 뉴스잖아요, 매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 특보를 계속 갔을 거고 근데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을 좀 내린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판단의 문제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는 예, 거겠죠. 예.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그 가치 판단을 했느냐, 뉴스의 밸류 판단을 했는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따라붙는 건데, 자 그럼 조금만 더 나가 보죠.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이 있기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안 했죠. 그렇죠. 그때는 특보 편성까지는 하지 않았던 걸로 지금 그 25일자 편성표에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판결에서 모두 유죄가 나와버리면 그만큼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 판단이 아예 비합리적인 건 아닌 게 왜냐하면 이제 선거법 그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된 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확 높아졌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언론사들의 어떤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나 이제 뭐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할 수는 있겠죠. 이게 이제 얼마나 지나치냐 뭐 이런 등등의 논평은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제 그 아주 지배적 예측은 뭐였냐면 위증교사 사건은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가 될 거다. 근데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렇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까지 나올까? 여기에 물음표를 찍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간의 예측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가치 판단을 했고 밸류 판단도 했던 거 아니냐라는 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세간의 판단이라는 게 워낙에 좀 비교적 넓게 퍼져 있어서 그렇죠. 상당 공통분모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특정 언론사의 그런 뭐랄까요 대세를 따르는 판단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네. 네, 어쨌든 이게 특보를 편성을 했을 때 유죄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을 때 했을 거고 그리고 무죄 선고가 난 뒤에 바뀌었다 보니 그러면 어떤 판단을 했는지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연이은 법정의 판단으로 정말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서 판단을 했다는 거는 뭐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알려진 건 이재명이 무죄가 선고되고 나니 특보 편성을 뺐다더라 이렇게 된 상황이라 KBS가 여기, 워낙에 네. 지금 욕을 많이 먹고 그쵸. 신뢰도가 떨어져 있어서 또 그런 식의 해석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가 됐든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하고 사실 대대적으로 입장문을 내어도 될 만한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묵묵부답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장 교책이라 그럴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언론에서 뭐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정무적으로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답변을 해도 뭐 논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KBS 말고 활자 매체 같은 경우는 이 위증교사 사건 그 판사에 대해서 보통 판결이 나오면 이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박스 기사가 나오는 경우는 많았는데 네, 판결이 나오기 전에 판사를 조명하는 기사가 꽤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판결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뭐 주목은 할 수 있으나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인과관계가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예. 근데 더 주목거리는 뭐냐면 그 이 판사가 누구냐, 선고를 내릴 판사가 누구냐에서 되게 호평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두 그러면서 판사 모두 뭐 그런 식으로 좀 보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호평을 많이 했다. 이것이 이제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럼 어떤 그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해 들어가는 데서 판사의 판단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이 오히려 거꾸로 족쇄가 되어버리는 해당 언론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그렇죠. 어떤 판사에 대한 그런 이른바 품평 취재에 기반한 보도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좀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예. 그렇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자, 개인적으로.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아무튼 예상을 깨고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사후 분석하는 기사는 많이 나왔나요? 분석하는 기사들은 지금도 나오고 있죠. 이 뭐 판사에 대해서 이전에도 나왔지만 그 후에도 나온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증교사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에 유죄로 인정이 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정된 그 요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 교사로 보기는 어렵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거다라는 해석이 이전의 판례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비교하는 기사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니 위증한 사람은 처벌하면서 위증 교사한 것은 무죄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를 폈잖아요. 일단 이 논리에 대한 언론의 어떤 그 분석 내지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십니까, 두 아니, 분은? 방송을 기준으로 보면 제가 그 선고 당일에 방송 4사 그러니까 지상파 3사하고 JTBC 보도가 어땠는지를 봤는데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결문의 요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위증 교사는 없었는데 위증은 있었다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해주고 또 별도의 리포트를 통해서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야 반응 소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동소이하게 처리했는데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야 뭐 이러쿵저러쿵 품평할 수 있잖아요. 그 판결문에 대해서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탐구 의지를 갖고 그 해당 판결문에 대해서 좀 소상히 분석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느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의식을 넓혀본다면 전통적으로 좀 잘 안 보이죠. 특히 방송사들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활자 매체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즉 판검사들의 그 논리에 대해서 대부분 그냥 전달하는 데서 그치고 거기서 한두 발짝 더 들어가 가지고 언론사 본연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것은 좀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예. 손을 떼죠. 그러니까 판단을 중지해 버리는 경향. 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법조 권력을 이 수십 년간 비대하게 만든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언론에서 그렇게 뭔가 손을 떼버리고 판단을 중지해 버리니까. 예. 근데 그냥 이것저것 떠나서 위증 교사는 무죄, 위증은 유죄라고 하는 게 그게 나타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실제 판례를 보면 그 위증 교사가 인정된 경우에 뭐 유사한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는 무죄이지만 과거에는 유죄가 되었다라고 분석한 기사들을 보면요. 뭐 거기에서 좀 차이점이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해라라고 좀 권한 진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증을 한 당사자들이 위증 교사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진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좀 요구를 받는 그런 사례들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진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위증은 있었지만 뭐 위증 교사는 죄가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법조계에서도 그럴 수는 있다라는 판단은 나오거든요. 아니 저는 네. 법리까지 안 따져도 우리 일상사에서 그런 경우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노지민 기자에게 무엇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한 취지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의 해석이 엇갈릴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그리고요. 이제 개인 논평인데 이 판결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판결문을 정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설명 자료가 요약본으로 나왔고 다음 날에 판결문 원본이 나와가지고 그 판결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쭉 읽어봤는데 판사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김진성 씨가 몇 년 만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나 과거에 위증했습니다. 왜 그런 심경 변화를 일으켰는지는 별도로 치더라도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자백을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자백하는 이상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위증 교사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건데 형사니까 당연히.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봤을 때 판사가 보기에는 위증 교사의 흔적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특히 그 결정적인 전화 녹취 부분, 그 30분짜리 그걸 풀로 들어보면 거기는 위증 교사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 자기 방어를 위한 평가 자기 방어를 위한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불과하다라고 판사는 읽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로 뭔가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결정적 증거를.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제출한 증거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유죄를 내리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좀 제가 좀 약간 각색을 해서 해석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위증 교사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증은 본인 스스로가 자백을 하니 당신이 유죄라고 하는데 알겠다. 그럼 유죄를 내려야지 뭔 수가 있겠냐. 이런 맥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심경 변화를 일으킨 사유에 대해서 판사는 적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테리죠. 이 미스테리 부분을 언론이 파야죠. 왜 김진성 씨가 몇 년 만에 자기 죄를 고백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탐구가 필요한데 판사는 그 지점까지는 판단하지 않는 거는 당연합니다. 판사가 뭐 그 사람의 심리 변화까지도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부분을 정말 저도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언론어때에서 다룬 그 재판 과정 중에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못한 경우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실패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검찰 발로 이 사건에 관련해서 보도를 했던 언론들이 있으면 이 판결이 나온 뒤에 그런 검찰이 뭐 공소 사실 입증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만 평가가 좀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재판 나온 뒤에 저는 뭐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뭐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뭐 고의성이라거나 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위증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진술을 한 내용이 없다는 거는 뭐 확인이 됐지만은 뭐 왜 굳이 그 사람을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느냐 뭐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못한 거잖아요. 그 다음 날 이제 이 재판이 나오고 그 이후에 언론 보도들을 쭉 보니까 이 활자 매체 기준으로 봤을 때 검찰을 언급한 매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경향신문이나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사설을 통해서 검찰이 이렇게 좀 과도하게 먼지털기식 수사라거나 아니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 이런 지적을 했지만 뭐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검찰의 그런 실패를 언급한 곳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점도 좀 저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대목인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한번 이 건 말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그러면 그 판결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논평을 했느냐도 한번 좀 같이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매체별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참 저희가 이 언론 어때를 하면서 제가 좀 이제 좀 고민되는 지점은 활자 매체는 좀 지면의 여유가 더 있고 분량도 좀 뽑을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활자 매체는 더군다나 각 언론사별로 편집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논평의 기능이나 분석의 기능이 더 적극적이죠. 그런데 이 방송은 아시다시피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고 분석이나 논평 기능이 매우 지금 퇴색돼 있죠. 이게 이제 잘못된 건데 제가 볼 땐 잘못된 거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난번 거 선거법 중형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매체별로 좀 어떤 분석의 강도나 농도가 좀 많이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활자 매체의 경우에는 그리고 방송의 경우에는 빈약해요. 계속 빈약해요. 그러니까 방송은 근데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조금 문제의식을 넓혀서 뭐 법조 저널리즘 전체를 얘기한다 그러면 방송의 경우에는 그 법조 저널리즘이 매우 뭐랄까요? 그러니까 딴 걸 떠나서 앙상하다. 예, 그러니까 이 법조계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것 자체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되게 앙상한데 그나마 나아진 거는
모바일로 이제 저널리즘이 좀 이렇게 주도권이 전환되면서 이제 텍스트 기사를 많이 쓰거든요. 방송사 기자들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더 이제 깊이도 좀 들어가고 전문성도 확보하는 경향들이 있긴 하나 아직도 그 전파에서는 매우 앙상하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있었던 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인 문제에다가 언론 저널리즘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이거는 깔려 있었어요. 뭐냐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이었느냐. 그래서 의견을 표명한 거면 설령 그것이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근데 명백한 사실에 대한 부인이라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돼버린다. 이게 지금 그러면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냐 아니면 의견의 표명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다. 저는. 이번 재판부는 인식의 영역이라고 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했죠. 그 이건 부분은. 저널리즘에도 사실은 상당히 그러니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떤 판결이 정치권에 어떤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떠나서도 언론이라면 최소한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이건 되게 관심을 갖고 한번 봤어야 되는 사안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별로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번 그 선거법 판결을 두고도 김문기 몰랐다는 무죄고 그 사진 조작됐다는 거는 골프 친 거를 의미한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선고했고 그다음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도 인식의 영역이고 그 근거가 나름 있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는 거냐면 언론이 이런 법조 저널리즘을 이렇게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판단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이따 얘기할게 바로 그거예요. 판단을 안 하고 일단은 그거를 저기다 밀어놔요. 밀어놓고 검사의 논리와 그 재판부의 논리를 이렇게 중계하듯이 전하는 거에만 그칠 뿐 그렇죠. 그 이상을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문하는 게 매우 좀 공허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십 년간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그러면 아마 현업에 있는 그 기자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그 판단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 바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시 위증교사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가 통화했던 녹취록의 전문이 공개가 됐었죠. 그러면 그렇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증거를 언론이 얼마든지 그러면 이거에 기초해서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를 추적을 하고 논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여기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위증 교사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영역인데 언론이 판단을 하면 그것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좋게 표현해서 스스로 삼가는 것이냐. 네. 아니면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냐. 이걸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예. 먼저 말. 그때 그 녹취록 공개됐을 때 박정은 의원이 일부를 또 공개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기사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녹취록을 둘러싼 여야 반응은 되게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공방에 초점을 맞춰서 이 녹취록을 보도하는 것도 가치 판단이 당연히 들어간 보도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맥락을 해석하는 것도 뭐 비슷한 선상에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정보값이 더 많이 들어간 보도로 더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뭘까 이걸 하나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서 오히려 이 전체 녹취록이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재명 김진성 통화 녹음 파일 풀 버전 이렇게 하면서 전문이 나왔는데 또 생각보다 그걸 인용한 기사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방송에서 저희 시선 집중해서 그 녹취록 풀 텍스트를 놓고 해서 판단해본 결과 이건 이중교사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방송을 했다고 뭐 가정을 해보죠. 방심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지점인데 네. 같은 풀텍스트를 놓고 해석이 갈리는 건 또 사실이에요. 현상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재판부는 그 갈리는 해석 가운데 한쪽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무죄다. 이건 위증교사 아니다. 이렇게 한쪽 손을 들어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언론한테 주문할 수 있는 건 자, 이 풀텍스트를 놓고 네가 한번 A인지 B인지 확실하게 판단해 봐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까지 요구할 생각은 없고 현실적으로 다만 이런 건 있죠. 검찰이 애시당초 법정에서 공개한 거는 그 풀텍스트가 아니에요. 일부만 공개했어요. 그래서 변호인 측이 매우 반발했죠. 이건 짜깁기다.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고 전후 맥락을 다 들으려면
풀텍스트를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게 재판부에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그 풀텍스트가 공개되면서 유튜브에도 그렇게 흘러간 거고 민주당이 다 그냥 공개를 한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 있다. 이건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봤으니까. 그러면 언론이 최소한 이 지점은 건드려야죠. 검찰이 왜 처음부터 자기들이 편집한 형태로만 보도했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적 문제의식을 들어갈 수는 있죠. 예, 최종적으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위증교사냐 아니냐까지는 판단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아주 세밀한 탐구 의지, 비판적 문제의식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예. 가령 제가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 김진성 씨가 몇 년 만에 왜 자기 죄를 스스로가 고백했는가 이거 매우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곳은 제가 볼 때 오마이뉴스하고 뉴스타파밖에 없습니다. 즉 김진성 씨가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엊그저께 3심까지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을 받았잖아요.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 같은 사업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성 씨는 지금 기소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들고만 있습니다. 검찰이. 그러면 검찰이 이 사건을 들고만 있으면서 혹시 김진성 씨와 모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검찰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지점에 대해서 탐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는 오마이뉴스하고 뉴스타파뿐이었지 네. 다른 언론사들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의혹 제기한다 하여 무조건 이재명이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예, 좀 제가 오늘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가급적인 화두를 던지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첫 번째 최소한 어떤 기소 단계에서는 증거물이 모두 제출이 되고 변호인을 통해서 뭐든지 간에 언론은 그 어떤 그 검찰이 기소를 했던 판단의 근거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언론의 적극적 논평 기능을 왜 안 하느냐? 이거는 언론이 스스로 성역을 설정한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 제약 때문이냐? 라고 하는 물음표 하나가 지금 나온 겁니다. 1번 화두가 이거고. 둘 다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냥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두 번째 그러면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소 후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얘기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흘려주거나 아니면 포착한 쪼가리 정보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혹은 제기하잖아요. 언론이. 그러면 이거는 언밸런스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뭐 어려운 주제고 사실 이거 1시간짜리 토론인데 네. 뭐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진 것 아니요, 같아요.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던 예. 거를 이어서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법조 저널리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분석이나 논평 기능을 잘 안 하느냐? 둘 다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지점은 우리가 건드릴 수, 그러니까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려야 할 것들이고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함부로 판단 내릴 수는 없어라는 어떤 판단 중지의 본능. 이게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성역 설정이죠. 예, 사실. 그게 이제 성역 설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언론은 공정해야 돼라는 어떤 본인들만의 어떤 공정론일 수도 있어요. 네. 예, 어느 한쪽으로 편들 수 없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탐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수십 년 동안 탐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 검찰 권력이나 그 사법 권력은 점점 비대화되고 거기에 대한 견제가 잘 안 나오는 이런 형태가 이제 됐고 일단 그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뭐 바꿀 수 있겠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좀 대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 조금만 더 이제 문제 제기를 일단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참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 그건 현실이라고 인정을 해.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심리가 쭉 이어지잖아요. 재판 과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 과정은 법정 공방이잖아요. 그러면 왜 법정 공방은 그러면 최소한 공정하게 보도를 안 하느냐? 거의 안 하잖아요. 네. 재판의 진행 과정은 거의 보도를 안 하잖아요. 상품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바로 그죠. 상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법으로도 막고 있어요. 근데 기소가 이루어지면 공소장이 보통 공개가 돼요. 비실명화해가지고 사람 이름은 가리고. 왜 제가 아는 바로는 왜 그러냐면 기소 단계에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와 피의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방어에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피의 사실이 일방적으로 공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거고. 네. 근데 재판에 넘어가는 순간에는 피고인도 변호인이 어떤 가세를 해서 수평적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쌍방 간의 공평한 게임이 진행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론이 정말로 균형된 자세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자 한다면 사실은 재판 과정에 천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오히려. 네. 근데 이거는 거의 보도를 안 해요. 네. 왜? 상품성도 없고 가성비도 떨어지고 인력도 없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네. 다 제가 종합적인 거죠, 사실. 법조 네. 저널리즘의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일선에서 그런 문제 의식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에 배치하는 인력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요. 법원 출입 기자들을 더 늘리자. 그게 맞는 그래야 거죠. 이제 그쪽에서 생산되는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언론사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다 상품성이 다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검찰 취재 쪽에 이제 인력을 다 집중 배치하고 법원 쪽에서는 그런 공판을 이렇게 일일이 들어가서 다 챙기는 기사는 거의 없고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나와야만 이제 그때 보도를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게 실시간으로 나오면 그 순간부터 이제 지나간 기사가 돼버리고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데스크 입장에서 인력 투여를 안 하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계속 안 되는 게 좀 계속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외국 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자꾸 외국 비교하는 게 이제 현실의 차이가 있을 텐데 비교하는 게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재판 진행 과정을 아주 꼼꼼하게 이제 계속 추적하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왕왕 꽤 있죠. 그러니까요. 외국은 우리보다는 더 많이 하죠. 네. 그렇죠. 물론 모든 재판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국민적 관심사 큰 네.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고 오제이 심슨 사건은 너무 예외적인 네. 너무 예외적인 경우라 뭐 빼놓는다 하더라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딴 걸 떠나서 우리 기자들이 법조 기자들이 최소한의 양비론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양비론 무슨 얘기냐? 검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을 때 그것이 무언가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는 어떤 논리가 작동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표적 수사나 먼지털이 수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거나 이런 어떤 우리가 의심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기자들이 검찰에서 나오는 보도를 하더라도 이 검찰의 어떤 수사가 갖는 어떤 한계나 의도 이런 부분도 좀 병치해서 예, 좀 그렇게 같이 다뤄주는 것만이라도 해라. 그러니까요. 그것만 해도 많이 진일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들 안 하죠. 그냥 검찰에서 나오는 논리 그리고 피의자들의 어떤 혐의 이런 부분만 그냥 뾰족하게 계속해서 그냥 하니까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문제예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사실 보도, 뭐 해설 보도, 뭐 이런 논평 이 차이를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 법조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사실 보도 형식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선택적으로 검찰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음에 그 수사 과정에서의 소스를 들은 걸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는 판결 과정에서 평가하지 않는 것, 뭐 여기에 대한 사실 보도의 균형이 좀 무너져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랑 좀 본류는 아니지만 기사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좀 눈에 들어온 게 지금 과거에 검사 사칭 사건이 계속 회자가 거론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처음에 시작된 그 발단이기도 한 건데 그 당시에 그 당사자가 이재명 현 대표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죠. 이제 지금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계시는 최철호 당시 PD. 그런데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름은 쓰지 않는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미 공인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선거방송심의위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고 또 공언련이라는 공정언론 미디어 연대라는 좀 많이 거론되는 단체의 대표를 유명한 맡기도 분이에요. 했는데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이름은 계속 쓰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 사건을 좀 제대로 짚고 평가를 하려면 기초적인 정보 제공부터 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기사들이 좀 많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 저널리즘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경향성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보다 수사에 치중하는 보도. 그다음에 재판도 재판 과정보다 재판 결과에 치중하는 보도. 네. 결국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저널리즘에 갖고 있는 뭐라 할까요? 폭이 좁은 것. 그러니까 사건 위주의 보도와 스트레이트 위주의 보도.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언론의 기능은 의심을 제기하는 기능이라고 저는 예.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의심이 얼마나 합리적이냐를 갖고 따지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러면 검찰에서 흘러나온 쪼가리 정보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 의심의 수준과 기소가 돼서 그 제출됐던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한번 이것 아니냐라고 제기하는 것의 합리성이 어떤 게 더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저울위에 올려놓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렇게 이제 저는 이 말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판결까지 기다려서 근데 판결을 기다려서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3심제는 1심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성을 부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논리적으로 따져놓고 본다면. 절대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 중지를 한다니까요. 법조 기자들이. 그게 또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바로 그러한 심리가 작동하여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 우리는 더 이상 논평이나 분석을 더 진행할 수 없어라고 제동을 거는 그 심리로 바뀌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자는 합리적 의혹 제기 말씀하셨는데 시민적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이 대부분 리걸 마인드가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법조인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법률적인 어떤 분석만 막 이렇게 시시콜콜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그 전문성을 드러내고 본인의 역할의 전부인 양. 근데 그게 아니라 시민적 관점에서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편파적이다, 어느 한쪽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라라고 오독될까봐.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인데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근데 이게 참 끝이 안 나는데 그렇게 리걸마인드는 장착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사고 그리고 사회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더 비중을 둬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게 딱 원칙이 정해져서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사건을 좀 이렇게 부풀려서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하느냐는 또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그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이어져야 될 텐데. 근데 예전보다 네. 약간 나아진 점은 있어요. 제가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시간 다 됐으니까 그 조국 사태 이후에 이런 문제의식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검찰 단계에서 보도를 할 때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의식들을 예전보단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분별한 피의 사실 공표, 뭐 예를 들어 개인의 뭐 사생활이나 뭐 신상 관련된 것들은 확실히 줄기는 했는데요. 네. 줄긴 했는데 이선균 배우는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상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어떤 뭐냐면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안 되면 이제 다른 영역에서 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학계에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한나 아렌트의 책도 결국은 간 피고인의 재판을 전 과정을 계속 취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명저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에서 대량 학살이 있었을 때 그 수용소장이 재판에 회부되고 프랑스 작가가 그 재판을 전 과정을 쫙 들어가서 보가지고 이제 자백의 대가라고 하는 어떤 그 대가로도 읽을 수 있고 대가로도 이중적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 책이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저널리즘 영역에서 안 된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것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 좀 많이 근데 들더라고요. 오늘 참 언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자들 중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좀 관심 가는 사건 재판 쭉 팔로우하고 싶은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 여건이 안 되고 저는 다음에 한번 그 이 법조 기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또 우리가 토론할 때 한번 정말로 그 이렇게 공방식으로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조 기사가 별 문제 없다. 입장을 정해서 굉장히 입장이 옹호하는 어떤 그런 입장의 기자들도 여기 한번 나와가지고 뭐 저랑 토론을 하든 아니면 저보다 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든 그게 공방을 좀 벌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한 것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SNS에서도 이런 어떤 비판적 문제의식을 이제 가끔씩 표출하는데 법조 기사에 대해서 그러면 또 이렇게 반박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SNS 상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반박이 제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와 완전히 무관한 완전 다른 층위에서의 반박이 막 나오거든요. 논점 일탈이. 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허수아비 논증을 하지? 근데 또 뭐 SNS에서 뭐 서로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막 공방을 주고받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어가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구두로 논쟁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한번 뭐 가능하다면 네.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